하버드를 졸업한 23세 청년이 식인 부족이 사는 섬 바로 앞 바다에서 익사했다. 1961년 11월 20일 세상 사람들이 접한 보도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청년은 세상이 알아주는 록펠러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넬슨 록펠러는 뉴욕 주지사이자 미국의 부통령을 역임했으며 넬슨의 할아버지는 스탠더드 오일 창립자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명문가의 시조 존 록펠러였습니다. 다음 해인 1962년 3월 AP통신은 그 청년은 익사가 아니라 식인 부족에게 먹혔고 뼈는 무기와 낚시 도구가 되었다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보도를 합니다. 그의 실종은 2년 뒤인 1964년 익사로 공식 처리되고 식인 관련 이야기는 루머로 떠돌면서 수그러듭니다. 그로부터 50년 뒤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세상에 공개되는데 거기에는 식인 부족에게 잡아먹혔다는, 아니 익사했다는 청년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한 백인이 원시 부족 무리 속에서 포착됩니다. 마이클 록펠러는 지구상에서 가장 미개척된 땅, 뉴기니의 해안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는 공식 사인처럼 익사했을까요? 아니면 소문처럼 살해당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문명을 거부하고 원시의 삶을 택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이클의 실종에 얽힌 객관적 사실들을 먼저 분석하고 그를 둘러싼 두 가지 강력한 주장인 사망설과 생존설의 근거들, 그리고 의문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61년 11월 17일 마이클은 네덜란드 인류학자 르네 와싱과 함께 카누를 타고 네덜란드령 뉴기니 아스마트 부족의 마을을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조개와 손도끼 등을 주고 50여 점의 마을 공예품을 수집 중이었습니다. 카타마란이라고 불리는 배에는 두 개의 카누를 판자로 연결하고 그 사이에 18마력의 모터를 장착한 배였습니다. 해안선은 강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바다의 난류와 만나면 험난한 조수에 변동을 일으켰고 이는 때때로 20m 높이의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그들의 배는 이 조수의 변동을 만나 모터는 고장나고 배는 완전히 침수된 후 전복되었습니다. 해안가에서 멀어지자 함께 있던 두 파푸아 가이드 소년 사이먼과 레오는 구조 요청을 위해 해안가로 헤엄쳐 갔습니다. 배가 전복된 채 마이클과 와싱은 하룻밤을 표류하였고 다음 날 아침 전복된 카누는 육지에서 5마일 정도 멀어지게 되어 해안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조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마이클은 두 가이드 소년들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경을 목에 묶고 연료통 2개를 부표로 만들어 몸에 묶었습니다. 만류하던 와싱에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 뒤 해안선을 향해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961년 11월 19일 오전 8시경이었고 이것이 와싱이 본 마이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와싱은 계속 표류하다가 다음 날 발견되어 구조되었습니다. 해안으로 헤엄쳤던 두 가이드 소년이 신고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와싱은 해안에서 22마일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뉴욕 주지사였던 마이클의 아버지 넬슨 록펠러와 마이클의 쌍둥이 누나 메리는 보잉 707을 전세내어 뉴기니로 날아왔습니다. 당시 뉴기니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네덜란드에서는 마이클을 찾기 위해 보트, 비행기, 해병대 및 경찰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또한 5,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마이클을 찾기 위해 해안가의 늪지대와 맹그로브 나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호주와 네덜란드 헬리콥터는 해안선을 수색했으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전보를 받은 미국 제7함대는 마이클을 찾기 위해 항공기와 화물선을 제공했습니다.
마이클은 역시 록펠러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수색 5일째인 11월 24일 네덜란드 내무부 장관은 뉴욕타임즈에 더 이상 마이클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수색 일주일 되는 날 부표로 사용된 연료통이 해안선에서 12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마이클이 해안가에 도착했기를 간절히 원했던 가족들은 낙담하였고, 이틀 뒤인 11월 28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수색은 그로부터 2주 더 진행된 후 중단됩니다. 약 3주간의 수색은 끝났지만 마이클의 실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직후인 1961년 12월 아스마트족 마을에서 수년간 활동했던 네덜란드 선교사들은 마이클이 살해당해 식인의식으로 처리되었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네덜란드 당국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2014년이 돼서야 칼 호프만의 책에서 공개됩니다. 1962년 3월 AP통신은 선교사들의 보고를 입수하여 마이클 록펠러가 식인 부족에 의해 살해되고 유해는 무기나 낚시 도구가 되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와 록펠러 가문은 이 보도를 신빙성 없는 소문으로 일축하였습니다. 이후 끔찍한 살해설과 식인설은 루머로 남게 됩니다. 1964년 네덜란드 정부와 미국 뉴욕주는 실종된 지 3년이 지나 마이클 록펠러에 대해 익사로 사망을 선언하면서 이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됩니다. 실종 사건이 익사로 종결된 이후에도 마이클이 여전히 살아있고 부족의 포로가 되었다는 등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1969년 기자 밀트 맥클린은 마이클의 흔적을 찾기 위해 탐사대를 꾸려 직접 유기니를 찾았고 이후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는 책에서 마이클이 결국 해안가에 도착했으나 아스마트 부족 머리 사냥꾼들에게 살해당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04년 맥클린이 사망하고 3년 뒤인 2007년 영화 10개로 유명했던 찰턴 헤스톤의 아들 프레이저 C. 헤스턴 감독은 맥클린이 찍었던 수많은 16mm 필름들 중에서 한 번도 열람되지 않았던 필름 15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1년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 더 서치 포 마이클 록펠러를 제작하였는데 여기서 밀트의 필름에서 미공개되었던 장면이 공개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의 배급사 웹사이트를 보면 이 작품이 무엇을 다루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썸네일 이미지는 1969년에 밀트 맥클린의 탐사대가 촬영한 미공개 필름의 한 장면입니다. 아스마트 부족민들 사이에서 외모가 확연히 다른 백인 남성이 포착된 몇 초의 영상은 마이클이 익사했다는 공식 결론에 가장 강력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헤스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된 다음 해인 2012년 마이클의 쌍둥이 누나 메리는 마이클의 죽음 이후 슬픔에 대처하는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책에서는 마이클이 강한 연안 해류와 조수에 의해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익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4년 칼 호프만은 마이클의 실종과 죽음을 다루는 야만의 수학 책을 출판합니다. 그는 책에서 당시 네덜란드 선교사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진술을 근거로 마이클은 아스마트족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식인의식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961년 마이클의 실종 이후 식인 사망설이 루머로 떠돌았으나 2011년까지 50년간은 익사설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헤스턴 감독의 1969년 다큐멘터리에서 백인이 등장하면서 식인 사망설이 다시 등장하였고 기자 칼 호프만은 그의 야만의 수학책에서 식인 사망설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1958년의 복수 사건으로 마이클이 실종되기 3년 전 네덜란드 순찰대가 아스마트족 마을인 오츠자넵 주민 5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스마트 부족은 영혼의 평형을 위해 반드시 눈에는 눈과 같이 복수 살해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마이클이 희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1961년 실종 직후 네덜란드 선교사들의 증언입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부족민들로부터 마이클이 해변에서 살해되어 부족 의식에 따라 그의 신체 일부가 분배되었다는 일관되고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록은 네덜란드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했었던 내용으로 칼 호프만에 의해서 처음으로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사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기도 합니다. 당시 뉴욕 주지사였던 넬슨 록펠러에게 아들이 식인종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정치적 경력과 가문의 명성에 치명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지만 아들을 익사로 묻어주는 길을 택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쌍둥이 누나 메리 록펠러 모건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후에 50년 넘게 지속된 루머를 언급하며 가족이 직면해야 했던 진실의 무게를 책에서 토로했는데 이때 그녀도 결국 익사가 아닌 사망설이 사실임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2014년 칼 호프만의 야만의 수학책은 복수 사례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제시하며 마이클의 사망설을 보도했습니다. 학계와 언론은 이 주장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진실 바로 직전에는 시각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011년 헤스톤 감독의 다큐멘터리 중 1969년의 미공개 필름 장면입니다. 다수의 시청자들은 아스마트족 사이에 완벽하게 동화된 모습인 백인 남성이 마이클 록펠러가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해당 장면이 공개되고 나서 익사설을 뒤집는 사망설이 공공연히 나온 것은 생존설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이 남성이 마이클 록펠러가 맞다면 칼 호프만의 주장 전체가 흔들리게 되며 네덜란드 선교사들이나 칼 호프만 등에게 했던 아스마트 부족의 진술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잔인한 원시 식인 부족으로 알려진 아스마트 부족은 왜 모두가 거짓 증언을 하면서까지 이 백인을 받아들였을까요? 사람들은 마이클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것보다는 그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았기를 인지상정으로 기대합니다. 그가 부족인들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필름에서 보이는 백인 남성이 마이클 록펠러라면 좋겠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식인 부족으로 알려진 아스마트 부족인들의 동화되어 사는 백인에 대해서는 여태껏 알려진 적이 없었기에 딱히 그가 누구일지 꼽는다면 마이클 외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마이클이 맞다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원시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가문의 막대한 권력과 부를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술설은 그가 하버드를 졸업한 촉망받는 예술가이자 사진가였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특히 그는 서구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아스마트족의 조각상과 예술의 애정을 보였기 때문에 원시 부족의 예술을 통해 그곳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맨하탄에 있는 아버지의 원시예술 박물관을 채우기 위해 뉴기니에서 다양한 원시 부족의 공예품들을 모아왔습니다. 보통 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꽃을 꺾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인 상태에서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박물관을 원시 부족의 공예품으로 채우다가 그 예술품들이 정말 좋아졌다면 공예품을 가져오기보다 직접 그 공예품들이 있는 자리에 본인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과 절연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로 살아간다고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화설은 그가 하버드에서 역사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나 사진과 원시예술에 관심을 가진 사실에 주목합니다. 부모는 수많은 기업과 금융 등 가문의 사업을 운영하기를 원하지만 자식은 사진과 원시예술을 원한다면 부모-자식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드라마의 전형적인 소재로 흔히 볼 수 있고 부모-자식 관계는 겉보기로만 판단할 수는 없기에 내적 갈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세상과 단절할까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가설로 계획설이라 할 수 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가문 록펠러라는 타이틀은 곧 정치와 자본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에게는 평생의 숙제였으며 마이클이 그의 가문과 영향력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고자 일부러 계획했다는 주장이 이에 속합니다. 계획설은 그가 공예품을 모은 방식에 대해서도 주목합니다. 원시 부족은 화폐가 없이 물물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옷, 담배, 나이프, 그리고 마체테로 불리는 큰 칼 등 엄청난 물량을 동원했는데 이는 막 대학을 졸업한 23세의 청년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물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집한 공예품들은 모두 아버지의 원시 부족 박물관으로 갔으니 마이클이 뉴기니 원시 부족에게서 공예품을 수집하는 것은 아버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설은 그가 예술품을 사랑했으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종을 선택하고 사망한 것으로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의 성장 과정과 과거의 행적들, 그리고 전복사고 등 알려진 사실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편 만약 그가 부족에게 구출되어 생존했다 하더라도 이미 토착 문화에 동화된 자신을 문명세계가 다시 받아들여 줄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어쩌면 그는 록펠러가 아닌 자유로운 백인 원시인으로 남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종 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 마이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익사이며 칼 호프만의 상세한 조사와 현지 증언으로 인해 마이클이 복수의식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9년 다큐멘터리 클립에 찍힌 익명의 백인 남성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만약 그것이 마이클이었다면 그는 왜 그곳에 남았을까요? 과연 마이클 록펠러는 비극적으로 살해당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기대를 등지고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스스로 사라졌다 하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